인류 역사상 그 최악의 무기를 할 수 있는 이 핵폭탄. 이 핵폭탄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원인을 처음으로 제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원인을요? 원인을. 그럼 다른 나라라는 얘긴데 미국이 그렇죠. 아닌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닌 거라는 건데 만들 수밖에 없었다. 독일?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일본이요라는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의 화신 그 히틀러의 두 손에 핵무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이 유럽과 미국에 과하게 퍼집니다. 너무 끔찍해요. 히틀러가 핵 가졌으면은 지금 저희는 없었. 지구는 그냥 독일이죠. 그냥 지구는 지금 저희가 독일어로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독일이죠. 이게 1930년대 후반 이 독일에서 이 우라늄 원자를 쪼개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바닥에 퍼지면서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내린 과학자들은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상대성 이론의 주인공. 누굽니까? 상대성 이론이요? 네. 소크라테스요. 저는 소크라테스밖에. 그분은 항상 상대성이던데요. 무슨 말만 하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루즈벨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내린 과학자들은요. 자, 바로 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이 루즈벨트에게 좀 편지를 좀 써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This new phenomenon would also lead to the construction of bombs, and it is conceivable, though much less certain, that extremely powerful bombs of a new type may thus be constructed. A single bomb of this type, carried by a boat and exploded in a port, might very well destroy the whole port together with some of the surrounding territory. 결국 루즈벨트는요. 고민 끝에 노벨상 수상자들 포함한 수많은 과학자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핵폭탄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이 중 물리학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오펜하이머 들어보셨나요? 저는 테스 형밖에 잘 모르는데.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핵폭탄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바로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끌어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이 핵폭탄 개발을 연구하는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뭘까요? 보안. 보안. 네. 좋아요. 보안도 있고요. 빨리. 히틀러보다 먼저.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 트루먼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비서실로부터 전화 한 통을 급하게 받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백악관으로 이제 곧장 달려간 이 트루먼은요, 영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 뇌출혈로 사망을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 어쨌거나 이 몇 시간 뒤 이 곧바로 트루먼은요, 루즈벨트의 그 후임자가 되어서 대통령직을 물려받고 취임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을 치른 후 트루먼은요, 맨하튼 프로젝트의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듣고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깜짝 놀란 거. 네, 정답. 루즈벨트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이미 깜짝 놀랐고, 이미 놀랐고. 이건 두 번째 깜짝 놀란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왜 깜짝 놀랐을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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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먼도 모르고 있었던.
트루먼도 모르고 있었다. 그 정도의 극비로 진행됐다. 몰랐을까? 모르겠네. 정범선 씨. 정범선 씨. 정답입니다. 진짜 몰랐구나. 몰랐어요. 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제 딴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자꾸 내왔는데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답은 맞습니다. 트루먼도 몰랐습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요, 정말 이 최소한의 핵심 인물만 알았던 정말 극비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딱 치르고 난 뒤 전쟁부 장관,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우리 둘만 좀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게 있습니다. 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새로운 폭발물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폭발물이 실험에 성공하면 미국은 4개월 안에 세상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폭탄을 가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부통령도 모를 정도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이제 무엇을 연구하는지 들통나지 않도록 애매하고 말하기 쉬운 제목을 좀 갖다 붙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붙인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그 개발하는 그거 재개발 사업 같은. 재개발 사업.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를요, 도심 속에 있는 이 맨하탄에서 이 시골 마을인 오크리지로 옮겨서 비밀리에 연구를 또 이어갑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미국 전역의 약 30개 단지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참여자들은요, 가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찝찝하게 일했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그만큼 우리 전쟁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국가를 전쟁 위해서. 중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하고 있어.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아주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게다가 청소부,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청소부원까지도 연구단지에 딱 들어가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나올 수 있다라는 서명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이 보안이 확실했는지 감이 오시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이 이제 일부러 좀 두뇌를 가지고 오려고 저기 이제 반대쪽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한테 국적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데리고 왔대요. 막 페르미, 엔리코 페르미라든가 막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렇게 데리고 왔고 브라운인가? 네, 브라운 박사. 브라운 박사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이 핵 얘기가 되게 좀 특이한 게 핵 실험에 성공한 거를 한 게 이제 시카고대 학교에서 했어요. 우리 무교에서. 네. 그래서 학교 캠퍼스 가보면 원래 운동장이 있었어요. 학교에 막 미식축구 하고 했던. 근데 거기서 핵 실험을 한 거예요. 운동장에서요? 대학교에서 진짜 네, 진짜 대학교의 대학교에서 운동장인데 그걸 빌려서 거기서 한 거고 그 성공하니까 이거를 좀 기념하고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지어버렸어요. 아니, 그 땅이 남아 있어요 아직? 거기서 실험을 그거를 했는데? 했던 땅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 위에 도서관이 있고 그 실험을 했던 자리에 조각이 막 그런 기념비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약간 학교의 문화가 그래서 공부만 한다는 걸로 좀 미국 대학 사이에서 시카고 대학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 그런 네.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그런 거 관련돼서. 타일랜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핵실험을 할 정도인데 어쨌거나 이 나치 독일은요, 핵폭탄을 그 개발하기 전에 패망한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이제 최초의 첫 번째 핵폭탄 바로 더 가제트 개발을 끝냈고요. 그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트리니티 테스트. 트리니티 테스트. 요게 이제 코드명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입에 올릴 수 없으니까 이 트리니티 테스트, 핵무기 테스트를 하는데 이 동이 트지 않은 그 컴컴한 새벽,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목장, 도시, 거주지를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기 위해서 평평한 지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뻥 뚫려 있으니까. 그렇죠. 시야가 확보되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곳이 바로 뉴멕시코주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날 이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스트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의 눈앞에 드디어 기괴한 모양의 핵폭탄 가제트가 공개됩니다. 더 가제트입니다. 아, 동그래요? 동그래요? 더 가제트입니다. 아, 동그래요? 저게 뭐야? 저거 가다가 전설 하나 잘못 건들면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전 너무 저거 외형이 그죠, 너무 선이 이게- 저렇게 외형에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블루투스가 없었던 때네. 실험실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게 터지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게 핵폭탄- 크지는 않네요. 사람 옆에 서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근데 크지는 않네.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거 상상을 조그만 게. 초월합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결국에 이게 성공하나요? 이 폭탄이? 드디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가제트는 점화됩니다. 이후에 하늘 위 약 12km의 높이의 버섯 구름을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폭발합니다. 야, 저 조그만한 게 진짜.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핵폭탄이 처음으로 터진 순간, 이날이 바로 1945년 7월 16일입니다. A hand-built device will melt desert sand and turn night into day, rendering every previous weapon of war obsolete in a few millionths of a second. 끌어올리죠 지금? At 5:31 a.m., a mechanical timer in the command bunker clicked at the end of its track. 진짜 저러고 있네. 야, 거의 우와. 와, 이게 실제 영상이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너무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요. 저는 이거 보면 이게 소름 돋더라고요. 저게 핵폭탄의 위력이 뭐야. 자, 이때 이 핵폭탄 폭발을 지켜본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몇 배는 더 큰 강도의 빛이 사방에 쏟아졌다.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고 30초가 지난 다음에야 시력을 되찾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 트리니티 테스트가 있기 4년 전 하와이 오아후 섬의 진주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주만. 진주만 이야기 한번 해보면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바다, 에메랄드빛.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새하얀 모래가 이렇게 눈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하와이. 그리고 평화로운 일요일. 브런치 먹어야 되는데 일요일이면. 자, 그런데요. 이때 머리 위로 까만 비행기들이 한 대, 두 대 나타나더니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기 시작합니다. 곧이어서 약 350개의 비행기에서 엄청난 굉과 함께 폭탄이 떨어지기 하와이로요? 시작합니다. 하와이로요? 환상의 섬, 지상 낙원이라 불리던 이 하와이가 말 그대로 불지옥으로 변한 그날 1941년 12월 7일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일본이 지금 출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정말 이렇게 새까맣게 정말 때로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날파리 들어가네. 폭격이네. 폭격했네. 갑자기. 그 잘 나가던 미국이 이렇게 폭격을 받아서 쑥대밭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악몽 같은 2시간 동안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망자, 그리고 300대 이상의 비행기하고 약 20척의 배가 파괴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런데요, 이 당시 미 육군은요, 이 새로운 장비였던 그 이동식 레이더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주만 공습이 있던 날 아침 2 훈련병에게 이 레이더를 다뤄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레이더에 까만 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한두 대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당황했죠. 빨리 보고를 합니다. 저기요, 레이더에 지금 비행기가 잡힙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 같아요. 너무 많아요. 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 보고를 받은 미군 당국은 그거 뭐 본토에서 비행기들이 그냥 오기로 했던 것 같아. 자기 비행인 줄 알았다고요? 설마.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와이는요,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하와이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중에 발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머니까. 게다가 바다에서 물자를 보급받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본 입장에서도 하와이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건 말이 안. 일본도 이게 성공할 거라고 믿질 않아. 진짜 성공하면 확률 50%, 50%. 교수님, 그 일본이 이렇게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공격한 이유가 또 있죠? 총합 국력이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미국은 12예요. 12배 12배. 높은 거예요. 군사력 관련되는 걸 가지고 보면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30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아니 이게 성공 확률도 이게 낮은데 왜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이런 무모한 작전을 감행했을까? 당시 일본은요, 이 태평양 일대에서 지금 세력을 확장한 어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그 석유를 포함한 모든 수출을 딱 금지해 버립니다. 자, 이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조건, 이제까지 일본이 획득했던 모든 영토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거였죠. 일본이 그럴까요? 어떻게 지들이 뺏은 건데 그걸 놓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 배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석유의 거의 80%를 미국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끊어버린 거예요. 야, 이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올 스톱이 된다는 가정도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동남아 지역으로 그쪽에 있는 유전, 여기에다가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태평양에 지금 누가 버티고 있어요? 미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동남아 지역의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어디였을까? 그것이 바로 일요일 진주만. 여기를 공격해서 미국의 기세를 꺾어 버리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진짜 무모하다. 되게 비효율적인 작전인데? 자, 진주만 공습에 일본은 성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뭘까요? 동남아로 가야 그렇죠. 그렇죠.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유전까지 성공적으로 확보합니다. 잠깐만요. 하와이를 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남아 가서 그거 먹을 동안 미국 가만히 있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던 미 태평양 함대, 그러니까 해군 세력이 거의 괴멸됐죠. 태평양 함대가 다시 재건되는 게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은 일본이 무주공산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했죠. 이러면 이제 일본의 콧대가 어떨 것 같아요? 기세등등하죠. 자, 이렇다면 한번 우리 미국 한 방을 더 매겨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타겟을 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아, 미드웨이도 미국이에요? 미국령이었습니다 당시. 예, 산호초 섬이에요. 예, 산호초 섬인데 여기에 이제 이 미국 배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바로 이 미드웨이를 칩니다. 특히 이 진주만 공습 때 그 살아남았던 미국의 항공모함. 바로 이 항공모함을 끝장내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온 미국. 그 미국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일본 자신의 항공모함 4척을 잃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주력 부대가 다 타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해권과 제공권을 이제 완전히 일본이 상실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미국한테 뺏긴 전투가 미드웨이 해전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태평양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Supplies ashore for the big push. 일본은 완전히 수세로 접어들는 상황이란 말이죠. 미국은 막 계속 밀고 오고 있고 막 폭탄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요 항복을 수치로 여겨요.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심지어는 이 저항 중에 하나가 1억 인구, 그 1억 인구가 모두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1억 총옥쇄 작전. 옥쇄. 네, 다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인간을 폭탄으로 사용했던 자살특공대. 가미가제. 그렇죠. 가미가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가미가제의 유래는요 일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도 연결이 돼요. 가미가제가 왜 우리 역사와 연결될까요? 혹시 그 배경을 아시나요? 신풍? 신풍 맞아요. 신풍 맞아요. 신풍을 맞죠? 어떻게 하시지? 9개 국어. 신풍. 신의 바람, 신이 보내준 바람. 시대를 쭉 뒤로 가면요 바로 고려시대. 왜 징기스칸의 그 후예들 몽골 침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되는데 이 원나라하고 고려하고 연합부대를 형성합니다. 이걸 바로 여몽연합군이라고 해요. 이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막강한 여몽연합군이 왜 그랬을까요? 가자 했는데 섬이었던 거야. 일본 치러 가자 했는데 섬인데 가자. 선생님 저 기억날 것 같아요. 그 어떤겨? 어떤겨? 선생님 인강 들었을 때 아니 진짜 기억이 나요. 아 인강 인터넷 강의. 그 일본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고마운 바람이 불어줘가지고 그 여몽연합군이 도망간 거 아닌가요? 제 랜선 제자입니다. 박수 한번. 선생님 저 잘 컸죠? 아우 너무 좋아. 네, 맞습니다. 아니 바람 불었다고 가요?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바닷바람. 바닷바람. 그렇죠. 어떤 바다를 바람? 건너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바람? 태풍. 아 태풍이었구나. 그렇죠. 이게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아, 근데 왜 하필이면 태풍 오는데 그때 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철수했던 것. 그래 몽골은 지상전이야. 이걸 딱 본 일본 사람들이 야
이거는 신이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바람이다. 바로 이 일본 말로 이 가미가제, 이 신풍을 가미가 신이잖아요. 가제가 바람이고 바로 가미가제라는 말을 다시 쓰게 된 게 신이 불어준 이 바람에 의해서 폭탄을 싣고 쭉 날아가서 미 군함에 던지겠다.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된 거예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 군함으로 돌진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무섭다.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보통 깡으로는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출격하기 전에 술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10대들도 있어요. 초등학생 10대들도. 오! 오! 비행기를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네, 비행기가 폭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리가 되게 유명해. 가미까제 비행기가 가가지고 띵 하는 이 소리가. 아, 저게 사실 이 일본에서 이 가미가제는요 아주 용맹한 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상은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요, 이 가미가제 폭격기가 오직 자살 공격만을 위해 설계된 것을 보고 full bomb, 바보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비행기에 탑승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천황, 자신들의 어떤 그 천황을 위해서 명예롭게 죽은 영웅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거 왜 죽어야 되는지 그렇겠지. 또 어린애들인데. 이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요,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양과 같았다. 어떤 이는 서 있을 수조차 없어가지고 지상 요원들이 비행기에 밀어넣기도 했다. 그럼 대상은 뭐로 정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태울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공군 파일럿을 한 사람 키워낸다 그러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지금 전쟁이 시급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럿 중에서도 자원을 받지만 급하게 양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년 비행병 학교 같은 거를 육해군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뭐 이제 뭐 한 3개월이라든지 6개월 정도 교육시켜서 바로 투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명 양성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도 버거운 그런 일본의 어떤 끝을 보는 어떤 그런 자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자국민의 희생을 좀 막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의 심장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이행합니다. 이야. 대부분 목조 건물이죠. 그렇죠. 이거 뭐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게. 이 소이탄은요, 불바다로 만드는 무기입니다. 바로 이 대부분의 일본 가옥이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이 소이탄을
선택했던 겁니다. 뭐 바로 타격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 소위탄으로 인한 불은요, 삽시간에 건물과 사람들을 집어삼켰고요.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번집니다. 화염 폭풍이 일으킨 바람이 워낙 거세가지고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 아이가 그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였어요. 타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불이 산소를 모두 막 태워버리니까 뜨거운 연기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고요. 끔찍한 열기로 이 화재 현장 가까이만 가도 화상을 입거나 옷이 화르르르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이 깊은 밤에 도쿄는 한동안 한낮보다 더 밝은 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군은 이를 시작으로 일본의 60여 개 주요 도시에 소위탄, 이 폭탄을 도쿄뿐만 아니고요. 네,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제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42년 미드웨이 해전, 43년 과달카날 전투 겪으면서 사실 거기서 전쟁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항복을 했어야 돼요. 이 군사사 쪽에서 볼 때 전쟁 이야기할 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신체 기능이 있잖아요. 몇 % 손실이 일어나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반 이상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까지 갈까요? 예, 손상률이 30% 정도가 되면은 이미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이제 항복하는 게 그게 순리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선택한 것은 일본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군들도 굉장히 희생을 보게 되니까 폭격.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당신은 전쟁하면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본인들의 기억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비. 맞습니다. 어쨌건 이 수차례 벌어진 그 미군의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전 이 점이 정말 분노스러워요. 아니,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결심을 합니다. 핵폭탄 투하로 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일본에 투하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대량 살상 무기 리틀 보이가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인류 역사를 뒤바꿀 운명의 날. 이 핵폭탄 투하지를 히로시마로 정한 미 공군은요, 일본을 정말 악몽으로 물들일 길이 3m, 무게 약 4톤인 리틀 보이를 폭격기에 싣고 남태평양 티니엄 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드디어 최종 목적지 히로시마로 전속력으로 내달립니다. 왜 하필 히로시마가 선택되었을까? 심하이 하려고 심하. 심하이 하려고 끝내려고. 아, 그런가? 아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핵폭탄이 터지기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쿄 공습 이외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 폭격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로시마는 바로 그 폭격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특히 이 히로시마 주변에는요, 조선소와 비행장, 그 항공기 부품 공장 같은 이 군사적 목표물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핵폭탄 투하 후보지에 올랐던 거죠. 야, 위력 보려고 깨끗한 데 선택한 거라고요? 공습 안 한데? 네, 거의 실험이네요. 그러니까요. 즉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 히로시마는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참 전쟁 중이라 이게 우리 비행기인지 저기 비행기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레이더 식별 번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하죠. 아, 그 군인이 네네네네. 알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일본은요, 그 히로시마 레이더 관측소에서 폭격기 진입했네? 딱 진입하자마자 동시에 발견을 해요. 공습 경보도 발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 공습 경보를 해제해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가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아니 이게 전통적인 공습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다른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긴 거 아닌가? 정답. 야, 타일러 씨는 전술가야.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거 TV 볼 때 타일러 씨는 미리 대본을 주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아니네. 괜히 뇌생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쿄 대공습 이후 1년 동안 일본의 주요 도시를 폭격할 때는요, 그냥 폭격기 한 300대 그냥 이상 막 왔거든요. 이거 뭐야? 꼴랑 뭐야? 뭐? 이거는 정찰기인가? 폭격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나? 그렇죠. 그래서 이 공습 경보를 해제했던 겁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얀 빛이 히로시마 전역을 삼켜버립니다. 이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번쩍합니다. 번쩍, 그 다음에 소리, 꽝. 그 다음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열. 그 뜨거운 열이 몰려옵니다. 이 폭발 직후 이 태양의 흑점 온도와 비슷한 약 4,000도의 열 폭풍이 밀려옵니다. 이 타 죽은 사람들은요, 약 2,000도의 상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고 다 그대로 있었는데 이 평범한 도시가 리틀보이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 거리에는요,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들의 살과 피부는요, 이게 녹아내려 가지고 이 셔츠처럼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얼굴은 온통 불에 데웠고요. 특히 제가 이 안구가 이게 녹아내린답니다. 정말 이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기에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거 이거 못 볼 것 같아. 살았다고? 거기서? 옷이 타버리는데 그냥 뒤인 거죠? 지금 그냥 타버린 거예요. 데여가지고 타버린 거죠? 타버린 겁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얼굴이 못 보겠어. 이 핵폭탄 투하로 히로시마 인구 약 14만 명이 죽습니다. 이 히로시마의 끔찍한 재앙이 내린 뒤어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핵무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These bombs are now in production, and even more powerful forms are in development.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on this earth. Behind this air attack will follow sea and land forces in such numbers and power as they have not yet seen, and with the fighting skill of which they are already well aware.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일까요?
살려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가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게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수많은 이 시민들이 지금 죽어 나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려주세요. 나와야죠. 항복하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도대체 진짜. 무슨 생각이지? 와 독하다. 그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일본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천황이잖아요. 천황이고 일본 정부가 오잖아요. 그럼 일본 정부가 거기서 이제 스톱을 걸었어야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항복을 했어야죠. 해야 되는데 항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일본 내부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45년 2월에 수상을 2번이나 지냈던 고노에 후미마루가 천황한테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만합시다. 우리 항복합시다라고 건의를 해요, 천황한테. 근데 히로히토는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항복을 하면 우리한테 가혹한 조건을 내걸 것이다. 전세가 한번 이렇게 좀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섰을 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싸움을 그만두도록 하자 하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황이 거부하니까 그럼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도 이건 뭐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또 움직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3일 만에 인류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인 핵폭탄 팬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똥법. 아까 그 리틀 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비교가 되시죠? 세 보이는데. 팬맨 뭐 이름에서 어떤 모양인지 느껴지시죠? 리틀 보이가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좀 날씬했다면 이 무게 4.6톤인 팬맨은요 이름대로 좀 이렇게 뚱뚱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틀 보이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이 팬맨은요 나가사키 상공 약 600m에서 폭발했고요. 조준점에서 약 3km 벗어나가지고 4만 명 정도가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부상과 질병으로 또 7만 명이 사망합니다. 더 끔찍한 거는요. 이 당시 그 열이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난 열로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이 갈증, 목이 너무 타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로 생긴 그 먼지와 그름이 한데 뒤섞여서 하늘에서 검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안 돼. 마시면 안 돼. 그걸 뭐? 입을 벌리고 그 검은 비를 마십니다. 그건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아니요. 몇 천도가 넘는 열이에요.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은요. 냄새도 맛도 색깔도 촉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 방사능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비가 그냥 이렇게 색깔은 좀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흙이 좀 이렇게 섞인 그런 비인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담긴 검은 비는 사실상 죽음의 비였습니다. 그 흔적이요 아직도 일본 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흔적이요? 네. 어떤 흔적이? 저게 빗자국이에요? 네. 그래?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받아먹은 거예요. 이걸. 충격이야. 뭐 물론 이제 핵폭탄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검은 비를 맞아서 피폭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방사능이 몸에 축적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암 이런 병마와 싸우면서
그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게 아니네요. 그죠. 이 핵폭탄으로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가 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그제서야 일본 정부는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大型機を耐え忍び型機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자, 단풍이 아름다운 섬 풍도. 잔잔하고 평화롭던 풍도. 그런데 갑자기 앞바다의 물결이 거친 파도가 돼서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이 몇 척의 배 사이로 대포가 날아드는 포격전이 펼쳐집니다. 바로 청일전쟁의 신호탄. 풍도회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이 왜 풍도에서 포격전이 펼쳐지게 됐는지? 인천에서랑 아산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이제 쳐놓는 거죠, 미리. 못 미리? 들어오게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쳐놓는다. 일단 지금 청나라 군대가 어디 와 있죠? 아산. 그렇죠. 아산 쪽으로 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때 이 아산에 상륙한 군대는요. 그렇게 많은 병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을 배에 태워가지고 보낸 겁니다. 자, 왔겠죠?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일본의 입장은 어때야 할까요? 막아야 돼. 막아야 되겠죠. 자, 이 일본군은요. 아산에 있는 이 청나라 군이 이 지원군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으니까 이 지원군 수송선이 출발했다는 정보를 딱 입수하고요. 일본 본토에서 세 척의 함대를 출동시킵니다. 자, 이들이 이게 풍도 앞바다에 딱 다다랐을 무렵에 두 척의 청나라 전함과 마주치는데요. 이때 일본군이 먼저 대포를 발사합니다. 여기서 이 청나라 군함 한 척이 좌초하고요. 한 척은 피해를 입은 채 도망가게 되죠. 자, 이 풍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쫓고 쫓기는 이런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이 청나라에서 지원군 1000여 명을 실어 보낸 배, 이름은 고승호라고 합니다. 이 배가 등장합니다.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배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일본군 측은요, 이 지원군을 실은 이 청나라 수송선이 항복을 거부하자 바로 포격을 시작했고 결국 침몰시킵니다. 자, 이렇게 침몰된 그 배,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배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침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저 바다에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진짜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처참한 모습으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죽어 나갈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수송선을 공격한 게 이게 문제가 돼요. 외교적인 문제가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배는 중국 배가 아닙니다. 이 배는 영국 배입니다. 어머. 이거는 영국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병사들을 태우기 위해서 영국에서 배를 빌려가지고 청나라 병사들을 태워갖고 온 거예요. 배 자체는 영국 그렇죠.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에 청나라 병사 말고 누가 또 타고 있을까요? 영국 선장. 당연하죠. 영국인도 타고 있을 것이고 또 관련된 유럽인들도 타고 있겠죠. 그럼 이제 유럽 사람들도 개입하는 건가요? 근데 일본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명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다고요. 바로 이 배가 영국 배라는 사실을 알고 이 배에서 영국 선언하고 타고 있었던 유럽인들만 구조해 줍니다. 와, 그리고는 그냥 방치. 어떻게 유럽 사람만 그렇게 쏙 골라가지고. 저 와중에 고른 것도 제주다.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직 선전포고 안 했어요. 아 진짜요? 이건 7월 25일이고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한 거는 8월 1일이야. 그러면 선전포고 하기 전에 뭐지? 뭐죠? 되게 어수선하다. 맞아요. 어수선해요 지금. 네. 청나라로서는 사실은 제대로 처음엔 대응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한쪽은 일본은 완전히 싸우자고 덤비는 거고, 청나라는 아직 본국으로부터 지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이었다는 거고, 사실 북양 대신 이홍장 입장에서는 영국 배인데, 그러면 영국이 뭔가 좀 나서주지 않을까? 근데 영국이 가만히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빠르게 사과 배상 영국한테 하면서 영국이 이제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에 또 입장을 그냥 개입해주길 바랬는데 개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사기가 오를 대로 올랐고요. 이 기세로 육상에서도 청나라 군대를 제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환 전투라는 겁니다. 이 천안 있죠? 이 천안 근처거든요. 이 성환이라는 곳이 바로 이 육지에서 이 청군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남하해가지고 이 청군과 맞부딪히게 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 청리 셀 텐데. 그렇죠. 누구나 다 그 당시에 밀고 내려오면은 저거 배로 항상 계속 날른다 해도 저 숫자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길목을 하나 잡았었잖아요. 풍도해전에서 그 수송 병력을 차단을 시켰잖아요. 네. 일단 병력 자체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 성환 전투에서 일본은 승리하게 됩니다. 청나라는요, 다음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어디로 가냐면 바로 위로 올라가야죠. 예, 올라가야죠.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평양하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지원군들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어쨌거나 일본은요, 8월 1일이 돼서야 정식으로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했고요. 이에 응해서 청도 역시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양측이 선전포고를 제대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일본이 이 청의 선전포고를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검토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을 어떻게 해야 되지? 조선한테도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디예요? 여기 지금 땅이 어디예요?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잠깐만, 청에 선전포고를 하면은 조선은 그럼 어떻게 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조선이 그 선전포고에 포함이 되었다면 이 전쟁은 청일 전쟁이 아니라 조청일 전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교수님, 이제 결론은 이제 조선 뺐단 말이에요. 예. 네, 그 조선을 뺀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본도 이제 그 메이지 국가 수립 이후에 선전포고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선전포고문을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초안을 여러 번 고칩니다. 1안부터 사실은 6안까지 있는데 맨 처음에 1, 2, 3안 쪽에는 교전 상대국을 조선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일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제법적으로 조선도 교전 상대국으로 포함시키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과 조선한테 선전포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썼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선을 일본 편으로 끌어들여 써먹어야 되는데 근데 조선을 국제법적으로 교전 상대국가로 해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선을 딱 빼고 청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경복궁 점령에서부터 선전포고하고 8월 20일 날 조일합동조관이 생길 때까지 요 한 달 가까이 기간을 일본은, 그럼 조선에서 일본이 한 행위는 뭐예요? 그냥 불법으로 그냥. 뭐에 대한 불법이에요? 무슨 법을 위반한 거예요? 평화법. 평화법. 네. 국제법. 그러니까 국제법을 철저하게 사실은 무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나라한테 딱 선전포고하면서 이제 평양으로 북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게 뭐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일본이 평양으로 북진하는 장면. 임진왜란? 그렇죠. 임진왜란이 그려지지 않나요? 300여 년 전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인물.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도 용기 있게 이토 히로부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토 히로부미 많이들 헷갈리시나 봐. 둘 다 나쁜 놈이어서. 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때 내건 명분이 뭐였냐면 정명가도였습니다. 명나라 중국을 치러 갈 테니까 피를 내달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놓았었잖아요. 그리고 쳐들어오면서 어디까지 쭉쭉쭉 치고 올라가냐면 평양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바로 평양성 전투. 그 평양성 전투가 또 한 번 오버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평양성을 일본이 지키고 있었고요. 여기에 명나라, 중국이죠. 우리하고 함께 조명연합군이 이 평양성을 공격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예요. 평양성을 지키고 있는 게 청군이고 이걸 탈환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공격해 들어가는 것. 성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성을 공격하는 게 어려울까요? 공격하는 게 훨씬 어렵죠. 그렇죠. 이게 공격을 할 때는요. 몇 배가 더 동원이 돼야 이길까 말까? 그럼 어떻게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이 이게 결국 평양성을 점령합니다. 이제 이 청일전쟁 승기를 완전히 일본이 잡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요? 더 북쪽으로 가나요? 그렇죠. 만주를 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여러분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서요, 청나라군과 지금 일본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때 조선 관군은 뭘 했을까요? 이거 궁금하다. 정답. 그러게요. 어허, 아까부터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으로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뭐 했어? 정답. 네. 빈집털이를 하는 거죠. 네. 일본을 치러 가는 거지. 조선 관군은 지금 배를 타고 일본을 치. 일본 도쿄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죠. 농민들한테 졌는데요? 농민들과 함께. 틀렸습니다. 정답. 네. 피난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갔다. 네. 틀렸습니다. 네, 문제가 어렵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쭉 따라 전개해 오시면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 쭉 듣다 보면 관군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져요. 그렇죠. 너무 자, 약해서. 도망간 군인들도 있었겠죠. 그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요. 네, 정답. 이때까지 신뢰를 안 보이는 행동을 했으니까 청나라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제3의 내세한테 또 SOS를 했을 것 같아요. 늘 그래왔던 대로. 영국에 배 아깝지 않냐 이러면서 그 배 만드는데 얼마나 수많은 진짜 아니었으면 장인들이. 좋겠다. 영국군. 네, 틀렸습니다. 네, 그냥 청에 붙었을 것 같아요. 청에 붙었을 것이다. 네. 청군이 지금 밀리고 있는 입장인데 다 쫓겨났잖아요. 저 위쪽까지. 그런데 시작 전에 거의 그러니까 자꾸 청한테 요청을 해왔잖아요. 50% 정답. 50%. 네. 자, 나머지 50% 나머지 50% 퍼즐을 맞춰주세요. 일본으로 가야죠. 일본 쪽에 붙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을 도왔다. 50% 정답, 50% 정답, 100% 정답. 뭐야? 일본은 청군에, 일본은 일본군에 붙어서 갈라졌군요. 그렇죠. 자,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지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뭐야? 지금 앞에 지금 청군 포로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 청군 포로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조선. 그렇죠. 관군이 지금 이렇게 청나라 포로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장면. 어색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긴 지금 분명히 일본 군인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청일 전쟁의 어떤 그 이미지가 그려져야 되는데 일본군이 아니라 지금 조선군들이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제 조선의 관군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중앙군 왕이 있는, 그다음에 조선 팔도자라고 하잖아요. 각 지역의 팔도를 수비하는 이제 지방군이 있어요.
근데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조선 관군한테 누구를 도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을 도우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평양에는 청군이 들어와서 평양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쟁을 하고 그럼 평양에 있는 지방군은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중국을 중국을 청나라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국인데. 와, 그럼 결국은 우리끼리 싸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극이 생기는 거죠. 이 청일전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예요. 이 지점이에요. 바로 이 청일전쟁 때 같은 민족끼리 동족상잔의 비극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6.25 때처럼 또 같이 싸운 거네요. 그러니까요. 와.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청일전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진짜 전혀 몰랐어요. 청일전쟁이면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것만 알았지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동원됐다는 게 너무 충격이네요. 지금 이 루이순 보이시죠 지금? 네, 여기가 지금 나렌입니다. 나렌이고 여기 지금 루이순이 보이시는데 일본군은요. 요 혹시 요 반도가 어떤 반도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요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요거 랴오뚱 반도, 요동 반도라고 합니다. 요동 반도. 요동 반도. 예, 요동 반도라고 하는데 이 압록강을 건넌 이후에 바로 이 루이순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소식에 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 이러겠죠 뭐. 오, 오, 이거 봐라. 잘 보세요. 청으로서는 지금 경악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냐면 네. 이미 천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잖아요. 거기서 출항을 하면 네. 베이징까지 가네 그냥. 그렇죠. 여기 지금 베이징까지 바로 가네. 수도가 보이잖아요. 이 여기를 지금 잃어버리면 이거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이 리수는요, 이 이홍장이 북양의 요새이자 경기의 문호, 경기의 문호라고 정말 지켜 세웠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군 기지를 그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항구 주위에 10개 포대를 설치하고 이 군함을 수리하는 이 거대한 공장을 갖춘 항구였기 때문에 이 리순을 점령했다. 이건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해군 기지, 이 엄청난 곳을 이걸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이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 리순이라고 하면 아까도 선생님 말씀했듯이 무슨 전투함 막 이렇게 막 다 뭐 이게 갖춰져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해군 기지 천의 요새. 왜 이렇게 순식간에 그 점령이 당해요? 궁금하시죠? 네. 교수님 한번 답 좀 주시죠. 예,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 여순이 하루 만에 점령이 돼요.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여순구 전투에 참가했던 일본군 숫자는 15,000명이에요. 그 여순을 지키던 중국군, 청국군 병사는 숫자상으로 따지면 12,000명. 뭐 별 차이 안 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이 12,000명의 중국 병사들 중에 9,000명이 신참 병사. 어제까지 민간인복 입고 있다가 오늘 군복 입은 사람들. 와. 자, 그런데 바로 이 리순 점령 이면에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정말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리순 학살 사건. 여러분, 제가 난징 학살에서 태평양 전쟁 설명드렸죠? 그 난징 학살의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리순 학살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청일 전쟁에 참여해서 이 리순 투여했던 한 군인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일본 군인이 쓴 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수형에 처해진 아군의 머리가 길가의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청군을 보면 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별렀다. 리순 시내에서 청나라 사람을 보면 닥치는 대로 모두 쳐 죽였다. 길바닥은 청나라 사람의 시체가 널려 있어 전진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 집집마다 2~3명 내지 5~6명의 시체가 없는 집이 없었다. 맞아 죽거나 목이 잘린 채 죽어있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다. 나도 40명이 넘는 여자들을 죽였다. 한 사람이 쓴 일기. 지옥이네요. 지옥이죠. 그죠?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시죠? 난징 대학살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청일 전쟁에서 그 난징 대학살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다. 바로 리순 대학살에서. 일본군은요, 민간인과 청나라 군사 포로를 무차별적으로 학살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제가 문명국이어야 누누이 되는데. 그렇죠. 제가 문명국이어야 누누이 되는데. 그렇죠. 누누이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에 강박관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문명국이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근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터져버리니까 외국에서도 너희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알려지면서 또 이게 무슨 만행을 이런 거 저지르냐. 너희 문명국 아니구나. 결국 이 청일 전쟁은 문명의 탈을 쓴 야만국 일본의 전쟁으로 귀결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리순에서 결국 베이징까지 가나요? 여순이 함락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서구 열강들이 사실은 중국의 가장 이권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영국. 네, 영국. 영국이죠. 영국, 프랑스 등등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승승장구하니까 만약 저기 발해만 건너갖고 텐진 들어가서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만약 청 정부가 도망가거나 항복해버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빼앗기지 당연히. 네, 이 정도로 하지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때가 여순 공략을 할 때가 10월 말 11월 초에 들어가요. 저기가 위도가 높아요. 추워요. 엄청 추워요. 식량이 부족해요 또. 근데 보급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육전을 계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자 하면은 북양 함대 사령부가 있던 웨이하이를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타이완으로 해군을 보냅니다. 타이완으로 해군을 보냈던 이유는 자기가 점령했던 지역은 당시에 이제 뭐냐면 당시 전시국제법에 따르면 내 점령 지역은 내가 소유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동반도나 타이완을 점령해 놓으면 그걸 주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차지하기 위한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일본군이 청나라로 넘어갔잖아요.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을까요? 일본이 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실 동학농민군이 지금 배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확실히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 놓고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을 정말 바다 남쪽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사륙전쟁을 개시합니다. 일본군은요 지금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청과의 전쟁, 그리고 남쪽으로는 조선 동학농민군과의 전쟁. 그러니까 이 청일 전쟁에서 희생된 이 동학농민군 피해자에 대해 일본은 군사 기밀이란 이유로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은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 연구를 해온 학자들에 의하면 이 청일 전쟁 과정에서 전사자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일본은 약 2만 명이 전사했고 청나라는 약 3만 명이 전사했고 그리고 조선인은 3만 이상, 5만까지도 죽었다.
너무 놀랍죠. 그죠? 청일 전쟁인데 가장 많은 사망자는 바로 조선인이었다. 자, 이 조선의 풍도 앞바다에서 시작되었던 청일 전쟁. 8개월 만에 일본은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거죠. 자, 이 동북아시아의 절대 강자이자 이 세계의 중심으로 군림하던 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무참한 패배를 맞이한 뒤 가장 처음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쟁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배상금? 뭐 그렇죠. 예, 전쟁 끝났으니까 뒤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그렇죠. 강화회담.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뭘 가져가고 뭘 줄 거냐, 이거 정해야죠. 자, 두 나라는요 텐진 조약으로 한번 만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랑 만났죠? 이홍장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만났습니다. 이 텐진 조약을 체결할 당시는 누가 우세했습니까? 창덕궁 소규모 전투에서 바로 그냥 압박했던 청나라가 당연히 우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청나라 텐진으로 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으로 부르겠네요. 이제는 완전 입장이 달린 거예요.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홍장을 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바로 시모노세키. 네, 시모노세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모노세키 가가지고 회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 청년에게 저격까지 당합니다. 저격 당하면 회담 못 하잖아요. 그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구, 70이 넘었거든요.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돌아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이 청나라와 일본이 붙었는데, 자, 이제 지금 조약을 쓰려고 그래요. 제1조는 굉장히 상징적일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 조문은 청국은 조선군이 완전 무결한 무엇임을 확인한다. 무엇을 확인할까요? 이거 일본이 맨날 쓰는 수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문구 집어넣으려고 무던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구는 뭘까요? 완전 무결한? 무엇임을, 조선이 무엇임을 확인한다. 계속 독립성을 강조하지 않나요? 독립성을 강조한다. 독립성을 강요를 해야지 한반도를 건드릴 때 청을 안 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독립국가라고 하든가 뭐 생각. 정답. 정답. 역시 그러니까 이게 정세 파악을 이 흐름 속에서 우리 타일러 씨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면서 이제 우리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반을 다지는 그런 조약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모습.